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아카데미 한국사 강사 이월순입니다. 오늘은 연산군의 폐출을 하고 진성군이 등극을 했는데, 진성군이 누구냐면 중종이에요.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정말 연산군이 너무나 난폭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모든 전국에서 정말 그 퇴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반정을 모의는 했지만 결국 모의한 곳은 박원종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성종 임금의 셋째 왕비였어요. 그 중종 어머니는. 첫째 왕비는 한명회의 딸 한씨였고, 둘째 왕비는 연산군의 어머니 회비윤씨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왕비가 된 중종비 장현왕후였습니다. 그 장현왕후와 성종 사이에서 태어난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박원종은 연산군에 대해서 좀 원한이 많이 맺힌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누나가 월산대군의 부인이었는데 월산대군의 부인까지도 그 연산군이 성희롱을 해서 굉장히 모욕감에 박원종의 누나는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원종이 연산군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나 날로 커가면서 결국은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중종을 즉위시키고 연산군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에 대한 복수심이 많이 커져서 이 박원종이 중종 반정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연산군은 폐륜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백성을 위하지도 않고 또 정사를 보지도 않고 맨날 채영사라는 곳에 기생과 여자들을 들여서 맨날 흥청거리고 놀고 먹고 이러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신하들까지도 모두가 연산군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의 친형이 월산대군이었어요. 월산대군의 부인이 박원종의 누나였으니까 사실 연산군은 그 월산대군의 부인을 욕보인다는 것은 큰어머니를 욕보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박원종은 생각을 해서 그 일당들과 같이 반정을 모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박원종의 아버지는 박중선이라고 이시의 난과 성종 즉위에 공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병조판서로 공권을 쥔 거물이었으며 반란토벌로 잔뼈가 굵은 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원종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력을 많이 펼치긴 했지만은 그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반정이었어요. 그 중종 반정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모의를 했지만은 결국 반정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박원종도 그 분이 삭히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손에 피가 다 묻고 옷에 피가 다 묻을 때까지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반란 뒷마무리하기가 굉장히 그 박원종으로서는 이 연산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박원종은 그 연산군을 따르던 무리들을 거의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정말 피하지도 않고 그 반정 무리들이 궁궐에 들어왔을 때 연산군은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자기가 그 반정 무리들에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 하룻밤에 반정으로 몰락해버린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하고 곧 시녀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주게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너무나 폐륜아로서 정치도 안 하고 여자들하고만 놀고 이러니까 이 연산군은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거를 체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할머니 신하가 임금을 내쫓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새 임금인들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임금 노릇이 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예뻐해 주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내쫓고 새 임금이 오지만 새 임금도 정말 임금하기가 힘이 들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내전문으로 나와 땅에 엎드리면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도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유배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의 뒤를 이어서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성종은 비가 12명이었어요. 정비가 왕후가 3명이었고 그 다음에 후궁이 9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종은 셋째 왕후에게서 태어났지만 8번째로 태어난 왕자였어요. 그래서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은 진성대군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즉위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중종은 겁이 많고 주도적이지 못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중종은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일찍이 아버지가 임금이었으면 일찍이 세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산군이 세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세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임금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세자 교육 받을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즉위 초에는 중종 반정의 주역들이 결국은 박원종, 유순동 등이 김수동 이런 사람들이 반정 공신 세력들이 거의 섭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반정한 세력들이 그 사람들은 워낙 궁궐에서 신하로 있으면서 많은 그 정치하는 걸 보고 듣고 자기가 또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한다 하면서 섭정을 해가면서 중종에게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종 7일 만에 폐위되는 당경왕후가 누군가 하면 중종의 첫째 왕비였어요. 근데 왕비를 왜 이렇게 폐위를 시킬까요? 왕비가 당경왕후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종하고 정현왕후의 아들이 연산군은 폐비운씨 아들이었고 정현왕후의 아들은 중종이었어요. 그런데 연산군의 부인이 폐비 신씨의 고모였어요. 그러니까 신수군이가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고 또 아버지의 동생이 연산군의 부인 왕비였기 때문에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만약에 그렇게 당경왕후를 그냥 둘 것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피부치를 사랑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중종에게 어떤 폐가 될까 싶어서 중종의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종은 이 당경왕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못 잊어 하면서 폐위를 시키는데 결국은 이 중종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자기의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도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종이나 또 세종만 해도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기 처가댁이 다 이렇게 모함으로 어떻게 반역으로 다 죽음을 처형을 당했어도 자기 부인을
폐비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중종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종 반정 때 사실 신수군한테 박원종이가 가서 물었어요. 신수군은 그러니까 연산군의 처남이었죠. 신수군한테 가서 도저히 연산군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우리 반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고 정치가 이게 궁궐안이 말이 안 된다. 여자들로만 득석거리고 또 모든 그 궁궐의 재물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수군에게 동참하자, 우리 같이 한번 반정을 이뤄보자고 했을 때 신수군은 그래도 내 누이가 연산군에게 시집을 갔는데 내 누이의 남편을 죽일 수는 없지 않나 이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누이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자 신수군은 결국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싹수를 없애자는 거죠. 그렇게 신수군마저 연산군의 부인과 중종의 부인을 다 내쫓고 그 오빠와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중종 즉위 7일 만에 폐위된 당경왕후는 가마를 타고 사가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리움과 또 이 중종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동안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중종과 당경왕후였는데 쫓겨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궁궐에서 잘 보이는 그 인왕산 자락의 바위에다가 자기 다홍치마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패비 신씨는 그 다홍치마를 그 바위에다가 걸쳐서 그 중종이 볼 수 있게 거기다가 걸어놓고 중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종은 평생 인왕상을 바라보며 당경왕후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리고 또 당경왕후도 폐하 저를 잊지 마세요. 정말 저는 소첩은 평생 그 폐하만을 그리워하면서 잊지 않고 그리워할 겁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애타게 서로가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중종은 보기를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왜 중종은 당경왕후를 보기시키지 못했나 하면 그 무렵에 사실 경빈 박씨라든가 또 희빈 홍씨라든가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남자들은 떠나가면 뭐 그리워하지 않잖아. 옆에 있는 여자들이 더 그립고 더 또 그 사람들이 그 희빈들이 얼마나 애교를 피우며 또 임금에게 잘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차차차로 당경왕후는 잊혀져 가고 궁궐에 있는 경빈 박씨와 희빈 홍씨 그 나머지 빈들을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정 공신인 박원종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반정으로 공신으로 올라오면서 자기가 영의정이 되었어요. 박원종이 영의정이 되어서 이 정치를 지락펴락 자기 주도권으로 다 하다가 결국은 박원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순종, 성희안도 사망하자 훈구공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훈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임금이 즉위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을 훈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훈구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사실 그 중종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종은 자문기관인 홍문관을 강화하고 정치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은 업적이 한 거의 40년, 38년 3개월을 했지만은 그렇게 업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광조를 죽이는 그 기묘사화를 거치면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광조를 죽게 됩니다. 물론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되지만
그 중종의 업적으로 볼 것 같으면 승가 폐지를 해가지고, 승가는 뭐냐면 승려들이 과거에는 과거를 봤어요. 과거를 봐서 벼슬을 줘가지고 승려들도 신하들처럼 녹을 먹고 거기에서 또 어떤 세력이 또 펼쳐나갈 수 있게 했는데, 승려들 과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삼포외란이라고 해가지고 1510년에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중종 5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정치에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삼포외란이라는 건 제물포나 또 부산포, 연포,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군들이, 그때도 왜군들이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대마도가 보통 보면 왜구들이 많이 있으면서 조선에 와가지고 굉장히 백성들을 탈취하고 도둑질을 많이 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왜구들이 있었는데, 대마도에 있는 그 왜구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삼포외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중종은 식겁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그 왜구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의사파견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는 그전에는 파견을 안 했었어요. 근데 중종 때 그 지방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군수나 아니면 도지사나 또 지방에 이렇게 거주하는 관리들이 너무나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제도를 해가지고 의사들을 몰래 이렇게 파견해서 그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어진 정치를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파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의사 파견을 해서 지방 관리들까지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첩제 폐지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는 도첩 승려들을 나라에서 그 신분증 허가증을 내줬어요. 신분증을 내줘가지고 이 사람은 승려로서 인정한다는 이런 허가증을 내주고 신분을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도첩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교를 도교라고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송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도교인데, 그 도교는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일테면 미신이었죠. 미신으로 인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주고, 올해는 또 농사를 잘되게 해달라, 아니면 나라가 또 평화롭게 해달라, 이러는 주문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소격서였습니다. 그리고 식소록이라고 해가지고 허균이 그 선조 때 죽게 돼요. 그러는데 허균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헌안설이라고 해가지고 헌안설의 오빠였어요. 그랬는데 허균이 정말 당대 인물의 행정, 기문 등을 정리한 책이 식소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허균은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기묘제현정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 문신 기묵이 기묘사는 이거는 물론 그 조광조가 죽고 난 다음에 조광조를 죽이는 내용을 수록한 정치서인데, 사실 이거는 중종 때 쓴 건 아니고 그 후에 쓴 것 같습니다. 기묘제현전이 그래도 중종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훈구 세력들이 너무나 설치고 너무나 세력을 잡다 보니까 중종은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훈구 세력한테 말려 들어가서 내 정치 세력을 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림이라고 하면 그 공부만 하고 지방에서 서로 이렇게 문신들이 그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를테면 그 훈구 세력은 그냥 공신들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림은 지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급제해서 어떤 개혁 정치를 한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림의 핵심 인물이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정말 사림의 그 우두머리였고,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그 학자였습니다. 조광조, 그의 계획은 실패했나?
성공했나. 그 당시에는 조광조가 죽게 되지만 그 후세에 있어서는 조광조는 결국 실패하지는 않았다. 성공했다고. 왜냐하면 살인들이 그 다음 왕조 때에는 살인들이 많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조광조의 후예들이죠. 결국은. 조광조는 진사시에 2등 합격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경서를 강독합니다. 경서라면 한문이죠. 그 한문을 강독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그 능력을 중종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어느 날 중종이 성균관을 찾아왔을 때 공부하고 있는 조광조를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사림이구나 생각하면서 이후에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자기 주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럴 때 이 조광조를 보면서 옳다. 이분의 자문을 받으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광조를 정말 가까이 두면서 너무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가 이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상가는 태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상가야 한다는 뜻은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정치를 하면 좋은 임금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뢰게 됩니다. 조광조가 말하자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들으며 들었고 서로 진정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논설이 날 새는 줄 모르게 이렇게 조광조와 가까이서 서로의 모든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조광조는 자문을 하고 또 중종은 조광조의 지혜를 빌려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왕으로서의 거진 임금으로 한번 남겨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상소를 자꾸 조광조가 올리니까 그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자꾸 상소를 올리게 되니까 저 중종이 어떻게 하나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을 때 조광조는 상소를 올린 이를 벌주는 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전망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올리는 것을 탄압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가 좋은 상소만 올라오겠어요? 벅찬 상소들도 올라오고 그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들이 있는데 사림 세력들이 훈구 세력이 뭐 잘못합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상소를 올리면 훈구 세력을 벌주거나 아니면 파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난감하게 된 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결국은 조광조가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지 말고 다 받아줘야 합니다 하면서 아뢰게 됩니다. 중종 반정의 공신 중 105명이 공이 없다면서 훈록 삭제의 상소를 올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중종 반정을 일으킬 때 진짜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도 있지만 그 대열에 그 우르르 갈 때 뒤에 살짝 끼워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공신이다 이러면서 한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신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의 재물이 많이 축나고 이 공신들을 다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대사헌이 된 거예요. 대사헌은 뭔가 하면 세자를 훈련시키고 세자를 훈육시키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집현전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공부하는 곳에서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서울대 총장 정도 되는 그런 직함이 대사헌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인 이성동과 함께 위훈 삭제를 집행합니다. 위훈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중종에게 자꾸만 아뢰게 됩니다.
공신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하면 아들까지도 병졸 10명, 노비 20명, 논밭이 150결, 은을 50냥이나 주고 옷감을 한 단을 주고 말 한 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공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궐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광조는 공신들을 정말 중종 반정 때 참여하진 그 공신들을 가려내가지고 공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위훈을 하자고 합니다. 태조 때 공신들이 계곡 공신이 52명이었고 단종 때는 정랑 공신이 43명이었고 단종 때는 왜냐하면 계유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면서 거기에 합류했던 한명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공신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세조 때 자익공신이 41명이고 성종 때 자리공신이 75명이었어요. 근데 중종은 전국공신이 11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조광조가 이 중종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공신 76명을 위훈 삭제합니다. 사실 76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공신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세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결국 이 세력들이 결국은 조광조를 위해하기 시작합니다. 조광조의 지나친 원리 원칙과 고지식한 도학 정치에 실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중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금인 거야, 조광조가 임금인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말빨이 서야 하는데 맨날 조광조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중종 재위 기간에만 498회 지진 기록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나 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임금 탓, 비가 많이 와도 임금 탓, 가물어도 임금 탓, 농사도 안 돼도 임금 탓. 이러니까 모든 게 왕이 어질고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해강반차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침마다 경련을 합니다. 경련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중종이 세자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종은 경련에 맨날 참석해가지고 이 문신들한테, 사림들한테 교육을 받는 셈이죠. 서로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중종이 잘못하는 거를 그 사림들한테서, 학자들한테서 이렇게 저렇게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너무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경련이 끝이 없었습니다. 중종은 매일같이 경련에 참석해야 되고 또 이 사림들한테서, 학자들한테서 맨날 조언을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어요. 자기가 임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런 명분 없이 내가 사림들 또 조광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일정 기간 안식 휴가를 주어서 고향에서 학문을 매진케 하는 사가독서를 시행했습니다. 사가독서는 그 이전에도 성종이나 그 위에 어진 임금들이 거의 다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문을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현전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가독서를 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기득권인 보수 흥구 세력에 밀려 실패하였고 재위 40년간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중종은. 그러면서 장경왕후가 사망을 합니다. 둘째 부인이 단경왕후를 폐비를 시키고 두 번째 부인을 또 죽고 나니까 인종의 어머니였죠. 인종이 죽고 나니까 셋째 비로 누구를 드리나 하면 문정왕후를 드립니다. 그 문정왕후가 결국은 명종의 어머니였죠. 굉장히 대가 세고 굉장히 집념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 문정왕후는 1501년에 태어나서 1565년까지 64세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보다가 2년 먼저 죽게 되니까 결국은
명종이 이 문정왕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정왕후는 기가 너무 세가지고 결국은 임금의 뺨까지도 때릴 정도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했던 왕후였습니다. 후에 왕의 아내인 외가 쪽 외척인 윤여필, 윤여해, 그러니까 두 번째 장경왕후의 인종의 외가 쪽이죠. 그 외가 쪽이 또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윤지임, 김한로 등이 세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문정왕후 33세, 문정왕후가 처음에는 인종을 예뻐했어요. 먼저 왕비가 죽고 난 그 아들을 예뻐했는데 자기 딸을 내놓고 나서 5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 문정왕후가 아들을 경원대군을 출산합니다. 그가 후에 조선 13대 왕 명종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나서는 그 아들을 슬슬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왕비 배출을 한씨들이 많이 했어요. 왕과 결혼을 시킨 들이 한 명의 그 딸들 둘이도 결국은 의경세자하고 한 명의 딸이 예종과 성종의 그 와이프가 되죠. 비가 되죠. 비가 됐는데 둘 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신의왕후 한씨도 첫 번째 태조의 그 이성계 부인, 첫째 부인도 한씨였고 의경세자 소혜왕후도 한씨였습니다. 의경세자가 누군가 하면 성종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파평 윤씨도 왕후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도 윤씨였고 성종의 정현왕후도 윤씨였고 또 장경왕후, 문정왕후가 다 윤씨였습니다. 문정왕후를 왜 같은 윤씨를 들였나 하면 인종을 잘 돌보라고 같은 구촌인가 하는 같은 친척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친척이고 하니까 죽었더라도 그 아들을 인종을 잘 돌보겠지 하는 마음에서 들였는데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인조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는 조선 후대에 가서 순조와 현종과 철종의 부인들이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중종에게 이 살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모를 내쫓기를 병아리 새끼 팽개치듯 하였으니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내정의 주인이 비었으니 괜히 결단하셔서 신씨를, 그러니까 정현왕후가 죽었을 때 그 문정왕후를 들이지 말고 그냥 폐비 신씨를 들여서 다시 복위를 시키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흥부 세력들 때문에 복위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문정왕후를 들였죠. 중종은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너무 주권이 약하고 왕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왕을 그냥 둬야 되나 또 다른 왕을 추대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하는 말이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실 중종 반정할 때 내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자기가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분들이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대를 해서 올라왔지 중종은 자기가 내가 임금이 되겠다고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인조 반정 때는 인조 자체가 자기가 반정에 참가를 했었어요. 물론 뒤의 일이지만은 중종은 내 스스로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는데 간사 무리들이 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으니 나는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상공신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에게 중종이 예우하기를, 물론 이때는 죽지 않았을 때였어요. 경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흥부 세력과 사림 세력들이 그 앞에다가 딱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할 때 이 임금은 사실 먼저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은 그만하자 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조회가 끝나고 물러갈 때도 자기가 일어났다가도 다시 앉아가지고 그 흥부 세력하고 그 관리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임금이 자리에 앉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때 당시에 흥부 세력보다는 사림 세력이 훨씬 많았어요. 조광조는 가거제를 뽑기보다는 인재를 추천받아서 시험을 통과하여서 등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거제도를 3년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인재를 뽑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어디에 인재가 있다고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간단한 시험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인재를 등용하자고 이렇게 중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조정에 인물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으니 이것은 개의한 일입니다. 지금 청거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 재행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에 인물이 흥부 세력들을 이게 좀 많이 사쿤을 시켰으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가지고 조금 인물을 뽑아서 등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사실 중종은 아침에 강론을 시작하면 해가 기울어서야 파함으로 임금이 피로하고 괴로워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고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용상에서 퉁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게 이 강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처음에는 지혜와 자문을 해주는 게 좋았지만은 이 중종은 조광조가 너무 급하게 이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그거를 따라가려니까 중종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까 소격서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소격서는 도교의 사당이에요. 태조 5년 정월에 도교의 제사의식을 행할 목적으로 소격서라는 중앙관청을 이곳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격서를 해가지고 이거를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광조가 이건 미신이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소격서를 없애게 됩니다. 물론 복을 기원하고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청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명성과 위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꺼리낌 없이 사사롭게 행동하였다. 그러니까 붕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런 붕당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민주당,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붕당을 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단체적으로 이렇게 임금에게 뜻이 다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배척하고 자기 뜻이 맞으면 자기를 청거해달라고 하니 임금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광조의 정책은 살인파를 중심으로 지치주의적, 그러니까 살인파를 많이 등용해서 살인파가 하자는 대로 개혁을 해서 나가자는 이상정치를 행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어요. 물론 그 개혁이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개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중종이 그 개혁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시기상조였어요. 너무나 급하게 끌고 가니까 이거를 하기에는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 일파의 개혁 정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가격해서 흥부 세력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중종이 힘이 들고 그러는데 흥부 세력이 또 이 중종의 눈치를 살폈어요. 이럴 때 중종의 마음을 읽고 이때는 조광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조광조 일파가 도학적 이념을 세워가지고 임금에게까지 임금에게 왜 압박을 가하냐면 폐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항상 그걸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자꾸만 하니까 압박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중종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은 이런 심정을 헤아린 흥구파는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만들어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지럽히니 죄를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계를 올렸어요. 근데 너무 조광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중종이 사랑했기 때문에 조광조를 명분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종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신하들의 흥구파 세력으로 인해서 조광조가 어쩔 수 없이 조광조를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중종 14년 조광조가 공신 문제를 들고 일어났을 때부터
조광조는 중종의 마음에서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등 공신이 8명이고 2등 공신이 13명이고 3등 공신이 31명이었어요. 4등 공신이 65명이고 117명이었는데 그 중에 78명을 위훈 삭제를 했으니 그분들이 다시 뭉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광조가 왜 그 상소를 올렸나 하면 일개 읍내의 땅 전부를 2명 내지 3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훈 삭제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지을 땅도 없고 소작농을 해가지고 지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광조는 사실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중종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상소를 올리고 조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를 없애기 위한 정강필 영의정과 남공 예조판서가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조광조를 물리칠까 하면서 중종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조광조에 물리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모의를 합니다. 임금이 의심하여 홍경주에게 밀지를 여러 번 내렸으니, 그러니까 임금이 조광조를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까 이러면서 밀지를 내립니다. 홍경주는 누구냐 하면 희빈홍씨예요. 그 후궁이었는데 7번째 후궁이었어요. 그 중종에. 그런데 후궁의 아버지가 결국은 이 신하로서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빈홍씨가 아버지와 만나가지고 아버지 아무래도 그 중종 폐하께서 조광조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참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아버지와 서로 아까 그 남곤하고 같이 그 모의를 하게 됩니다. 주초유양의 모의는 희빈홍씨와 그의 아버지 홍경주의 조작된 모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그냥 말로는 뭐 조광조가 너무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러봤자 중종이 끄떡도 안 해요. 그 희빈홍씨가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말이 먹히질 않으니까 결국은 주초유양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앞에 그 나뭇잎에다가 벌레가 잘 먹을 수 있는 어떤 꿀은 벌레가 잘 안 먹는데요.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벌레가 잘 먹을 수 있는 액체를 갖다가 주초유양이라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중종을 데리고 임금을 데리고 그 뜰에 나와서 그 호들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주초유양이네. 그러니까 그 달릴주하고 초나라 초자가 합치면 조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는 그 하늘의 어떤 계시 같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계변이지? 이러면서 그럴 때 왕이 중종이 다가가서 이게 뭘까? 이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섬뜩함을 느끼죠. 그럴 때 중종 14년 11월 15일 날 뭐를 하나 하면 조광조가 반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구 세력들이 전부 다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니까 중종도 사실 그 조광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기 스스로도 중종 스스로도 저 조광조만 없으면 내가 좀 편히 지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그 역모 모함에 완전히 찬성을 하게 돼가지고 조광조를 잡아오느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묘사하의 주역은 사실 중종이 아닌 훈구파라는 사실이 과거의 학설이지만 사실은 중종이 허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중종 14년에 남곤, 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료들이 숙청된 사건이 기묘년에 있었기 때문에 기묘사하라고 합니다. 조광조는 붙잡혀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는데 가서 맨날 쌀인문을 열어놓고 혹시 왕이 중종이 나에게 기별을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항상 기다렸다고 해요. 설마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나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줄 거야. 조광조는 오매불망 그 중종이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 뒤 1519년 12월 16일 조광조는 중종이 자신을 재신임할 거라고 기다렸지만 중종은 기양 보내지 한 달 만에 그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죽으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나의 붉은 마음 환히 비추리. 이러면서 조광조는 시를 지어놓고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조광조의 그 사원이 신곡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조광조의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중종시대에 또 유명했던 그 항진이가 있습니다. 기생 항진이. 이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름은 진낭이었고 기명은 명월이었어요. 그 항진이가 아버지가 진사의 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서얼이었죠. 서얼이어서 사실 너무나 총명하고 그 진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글을 정말 많이 배워서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또 이 항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어떤 남자한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15살 때 사실 옆집 총각이 이 명월이 이 항진이를 보고 그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이 항진이는 나는 그냥 결혼을 하기보다는 결국 기방으로 가게 돼가지고 기생이 됩니다. 양반도 천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자유롭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자로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됐다면 정말 남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개혁을 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기생으로 있으면서 많은 남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마음은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품은 뛰어난 시적 감성이고 담백한 어조와 뛰어난 문장력으로 격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경덕이 워낙에 훌륭하고 서경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서경덕의 인물됨이 임금 개성에 자자하게 소문이 나자 조선 중종 명종 때의 최고 기생 항진이도 이를 듣게 되고 그녀를 유혹하러 갑니다. 근데 서경덕은 워낙이 고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결혼도 했었고 자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서경덕을 존경하고 흠모한 항진이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무리 꼬셔도 서경덕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송도 3절, 항진이가 칭한 말로 송도 3가지 유명한 존재로 서경덕, 항진이, 박영폭포를 말한답니다. 송도 3절로. 그리고 동지딸 기나긴 밤이라는 시는 지금도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진이가 지은 시예요. 항진이 특유의 감성으로 임을 기다리면서 서경덕을 기다리면서 지은 시죠. 손꼽히는 미모와 재능으로 충만한 도전 정신으로 남다른 삶을 산 여성 항진이. 사실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기생이었지만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흠모할 정도로 시를 겨누게 될 것 같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시를 지을 수 있었고 문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서경덕이 어떤 분이었나 하면 기일원농 창시자라고 해가지고 기하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입장으로 우주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인 존재가 오직 기 하나뿐이라는 사상이에요. 기로 인해서 우주 근원의 존재가 기로 이루어졌다는 이론론 창시자 하담 서경덕인데 또 이원론을 하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서경덕은 누구한테 공부를 배운 게 아니고 18세 때 대학의 경물지지장을 읽다가 학문을 하면서 먼저 경물을 하지 않으면 글을 읽어서 어디에 써먹겠나 이러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혼자서 공부를 해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유교 용어 중국 남송대 주희가 대학장구에서 읽었던 책들을 모두 가져와서 읽으면서 정말 훌륭한 대가로서의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한 것이 전부였고 스승 없이 스스로 학문 연구에 사색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문만 배웠지 어떤 그 이론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스스로 깨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춘추, 예기, 서경 이런 거를 노나라의 역사책인데 이거를 모두 추나추동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책인데 이거를 서경덕은 섭렵을 다 했다고 합니다. 서경은 중국 유교의 5경 중 하나로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물론 사서상경이라고 지금도 나와 있죠. 기이론론은 이 이론론에 대립하여 물질적인 기가 세계 만물의 기초를 이룬다는 주장으로 기로부터 모든 사물 현상의 발생과 발전을 설명한 철학이다. 철학이었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삼가 죽음에 이치는 이미 안지가 오래라 마음이 편안할 뿐이다. 그러니까 삼가 죽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으니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항진이의 일화가 있죠. 항진이는 지족선사가 벽면수행을 30년을 했는데 이 항진이가 도로아미타불을 만듭니다. 지족선사는 30년을 수도하고 또 10년을 수도한 지족선사예요. 왜 10년인가 하면 30년을 수도한 것을 파괴를 했어요. 이 항진이가 한번 절에 올라갔더니 벽면 수도를 하고 있는 지족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꼬여보겠다고 생각하고 옆에 가서 아양을 떨었지만 꿈쩍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지족선사에게 아양을 또 떱니다. 그래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3일째 올라가던 날은 비가 억수같이 와서 비를 홀딱 맞고 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이 항진이는 아무 말 없이 추워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족선사가 너무나 춥겠다 싶어서 방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이 항진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차당기면서 사실 그 비에 흠뻑 맞은 알몸 같은 그 몸을 보면서 지족선사가 이 항진이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밤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항진이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진이는 기방에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지족선사는 그 한밤을 보내고 나서 더 이상 벽면 수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진이가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항진이를 찾아서 기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진이는 지족선사에게 스님이 수도를 해야 될 스님이 어찌 기방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냉대하자 다시 절로 돌아가서 10년 벽면 수도를 했다는 그 지족선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항진이는 왜 지족선사를 꼬셨나 하면 남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족선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일 뿐이고 사실 항진이는 결국은 정말 존경했던 스승은 하담 서경덕이었습니다. 하담 서경덕밖에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